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를 소집하는 등 10일까지 비대위 체제 전환 작업을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는 해석에 이 대표는 자신의 복귀를 막으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지지 호소가 계속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경 수사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단일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83일 만에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여권 상황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 3인방의 전면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상임 전국위, 오는 9일에는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인데요. 10일까지 비대위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대표는 즉각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일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모레 상임 전국위를 오는 9일 전국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상임 전국위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받고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에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8월 9일 날 09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도 이렇게 밟게 됩니다.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의장은 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즉시 전임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대표는 즉각 SNS를 통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당헌 당규를 바꾸고 비상을 선포했는데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진 거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 발언에 대해 당헌 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조혜진,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에서 새 대표를 뽑으면 당의 분열 사태가 올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 내홍은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욕 플랫폼 논란에 대해 해명했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세 후보는 제주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해서 주도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 전당대회에 맞춰 이번 달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검찰과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먼지 털듯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는데도 팩트가 없다며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사당화 우려에 대해선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고 사당화가 불가능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욕 플랫폼 논란과 관련해선 소통 강화의 취지였다며 과했던 표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석 속에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단일화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저는 할 말 다 했고 강훈식 후보에게도 이제 전달할 이야기는 다 전달을 한 상태니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미래연대라고 말씀했지만 저한테 자꾸 반명연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니면 1대1을 말씀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반명연대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후보는 단일화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강훈식 후보는 친명 대 반명 구조가 아니라 젊고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파격과 이변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후보는 제주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마다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순회 경선 첫 지역인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엔 미투표자들이 ARS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6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파업 후속 조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고, 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파업 사태의 책임과 손해배상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불법 파업 상태 그리고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이런 사태로 생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 들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에 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이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청년들이 막 들어갔을 때 받는 정도의 월급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각하고, 파업의 밑바닥에는 이 임금 구조 문제가 제1순위로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조선 업종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 원하청 관계와 다단계 하도급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고,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이죠. 분들의 급여 수준하고 이 하청이 과연 몇 단계까지 내려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조선업 하청 저임금 원인이 된 그 기성금 잘 알고 계시죠? 요거 관련해서 이게 매년 연초에 내려오는 기성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함께 진단하고 필요시 원청 또는 산업은에게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지.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 있는 것 다양한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 이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어제 출범했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로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국회에서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경찰국을 사실상 수용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는 8일 열리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의 독립,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윤 후보자가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들을 징계하고 감찰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찰국 신설의 위법과 위헌,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 데다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밀실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이 투명한 견제를 위한 적법한 조직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윤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행안부 경찰국에서 하면 다 국회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행안위에 보고를 하고 또 국회에서 견제를 하고 문제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정수석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밀실회의 주장에 경찰 개선 자문위는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대 개혁과 치안감 인사 논란 등 경찰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불공정 논란에 대해 윤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5일까지 윤익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으로 8일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보며 윤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서 표절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대가 정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학문적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교육부가 나서야 하지만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표절 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며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 공공기관 중 최하위라면서 인류 국회를 위해서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국민에게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홈페이지도 간편하고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만 5세로 앞당기겠다는 그 학제 개편에 학부모와 교육계 이제 반발이 이제 거센 상황인데요.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이 나흘 만에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어제 학부모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학제 개편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이 이어지자 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이 여론 반발 속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여론 수렴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이렇게 이제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지시했다고요? 네, 안상훈 사회수석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취약 연령을 낮추는 건 방과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전제라고 강조를 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공론안을 추진하라고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취약연령 하향은 초당적 입법 사안인 만큼 이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좋은 개혁과 정책도 국민의 목소리가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공론화 이후 백지와 여지까지도 남겨뒀습니다. 이 업무 보고 당시 학제 개편 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던 윤 대통령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건데요. 이 휴가 중인 윤 대통령 이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반발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이 참모들에게 메시지를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이제 출구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이 정치권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즉각 철회 카드는 쓰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네. 네, 또 윤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정책을 즉시 철회하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인데요. 정상윤 교육차관도 오늘 폐기하겠다고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에 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면서 이 폐기론에 한 발 물러섰는데 앞선 점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한 뒤 9월부터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설 방침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만 5세 입학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만큼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은 학제 개편은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9월부터 대국민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벌일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학제 개표 발표 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제 개편 방침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네. 이 교육계에선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어떻게 업무보고 대상이 됐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장도 학제 개편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업무보고가 이뤄졌다면서 이 업무보고 전 교육위원장과 논의하는 관행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도 이 국회와 사전 협의도 없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없던 정책이 갑자기 등장한 경위를 밝히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인데요. 교육부 내부 상황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 협의나 전문가 자문 없이 박 부총리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 학제 개편 즉각 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서 박순애 부총리의 자질 문제도 삼고 있으면서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네요. 네, 민주당 사실상 이 반대 당론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정부의 학제 개편과 박순애 부총리의 의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회 교육위에서도요. 정부가 무리한 학제 개편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5세 조기 입학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박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한 뒤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해 교육 현장까지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육의 민주당 간사 김영우 의원은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TF도 꾸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취약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점을 들어 민주당은 당분간 이 같은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난맥상을 덮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문정부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꼼수로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 최근 여권 내용의 대통령 문자 공개까지 그리고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20%까지 찍었죠. 네. 이 때문에 인적 개편과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요, 교육부 장관이 뜬금없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와 여러 단체가 발칵하고 있지 않냐며 교육부 장관도 과연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힌 겁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분들은 전면적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시스템에 의해 인적 쇄신이나 사람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금 당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학부모 민심까지 일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를 끊는 뒤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에 거듭된 부인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휴가 이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휴가 이후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비대위원장은 누구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윤심을 잘 반영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윤핵관이 아닌 쇄신을 추진할 통합형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윤계에선 주호영, 정우택 의원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경우 당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도 가깝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 부의장은 이 같은 하나평을 두고 국회 부의장에 선출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조호영, 정우택 의원도 모두 원내대표를 지낸 만큼 검증된 인사란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역시도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대해선 정식 제안을 받은 게 없어서 언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원외인사로는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과 친분 또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언급이 되지만 윤 대통령과 결별한 전력이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이 아무리 비대위원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이 있다고 하면은 공천권 등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무를 잘 아는 그런 원내 중진들이 맞는 것이 어떨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과 당원 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지도체제 전환에 나선 모습인데요. 비대위 기능과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지금 위기의 국민의힘을 구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준비를 진두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입니다. 임기 3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측근 비리 의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이 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후원 건설업체가 관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사 금액은 약 12억 원으로 해당 업체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세에 세 차례나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할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시공 역량 등을 평가한 뒤 경호처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라고 해명을 했지만 최고 등급의 보완이 필요한 관저 공사를 공사 실적이 많지 않은 영세업체가 맡는 건 극히 드문 일인 만큼 업체의 공사 능력 이외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거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진법사 전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이 건진법사가 친분을 사칭해서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계속되는 의혹에 야권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는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민심이 더욱더 외면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각종 의혹으로 마음 편한 휴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약화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측근비리 의혹까지 잇따른 경고음 속에 윤 대통령은 어떤 묘책으로 이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집권 초반 대혼돈에 빠진 이제 여당인데요. 비대위 전환 체제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기 전대를 위한 2개월짜리 이제 비대위냐, 6개월 징검다리 비대위냐. 를 놓고 이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복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비대위냐, 그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당 상황이시니만큼 먼저 김 의원님부터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거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일단 그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질의 답변 시간에 비대위가 이제 체제가 출범이 되면은 현재의 지도부, 네.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거다.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새롭게 탄생될 지도부, 네.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기 2년에 그 지도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논란거리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비상 상황이냐라는 거를 놓고도 지금 이제 당 내부 갈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큰 줄기에서 보자면 큰 흐름에서 보자면 그래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집권 여당이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0일까지면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후까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목표는 뭐 5일 날 상임 전국이 열고 9일 날 또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목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대 여론이 너무 세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대위 체제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로 가는 거죠. 상대당 쪽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이렇게 국힘당의 당원 당규를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비대위로 가능할 수 있는 거냐, 비대위원장을 누가 뭐 선임할 수 있는 거냐를 가지고 지금 자꾸 하나하나를 놓고 당원 당규 몇 조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게 하여튼 윤심에 따라서 이준석 아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밀하지도 않고 엉성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마스터 키를 윤리비를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놓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제 부덕의 소치를 알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배낭 메고 팔도를 유람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가 마스터키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스터키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진짜 마스터키가 잘 안 나타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전국위가 마스터키로 등장을 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반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힘당 그 당원 당규를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소상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하여튼 이제 그 전국위원회가 지금 마스터키로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 그 권리와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최고위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두 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정미경 최고하고 김용태 최고가 있으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언제든지 나 법원으로 갈래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 분들이 도원 결의를 해서 우리 법원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전국위원회가 하여튼 마스터키를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는데 이거 저는 계속해서 8월 달 내내 이 뜨거운 논쟁이랄까요? 법적 검토, 또 정치적 투쟁 이런 것들로 달궈질 것 같고요. 하여튼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 세 사람이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조영 이 두 사람이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선 키를 쥔 건 윤핵관이겠죠. 그리고 또 윤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순간에 이분들이 또 밥을 먹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 뭐 이제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원래 약속이 있었고 가끔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낀 게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뭐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앵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거론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 외에서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이 지금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내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일단 1순위가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당외로 갈 텐데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하려고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과연 이제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조기 전당대회 이 수순으로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민심에서 봤을 때 보다 당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냐, 개혁의 방향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상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이런 거는 정치적인 결사체인 정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이 비상 상황에서 비상 사태를 몰고 온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비상 상황을 마무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또 선임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또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 이 상황,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책임 정치에서 맞느냐라는 비판은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떠돌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제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법사 개입 논란이 또 일었고 김건희 여사와 이제 관련된 그 업체의 관저 공사, 대통령실 이제 관저 공사 의혹이 또다시 이제 불거졌습니다.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원인,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늘 사실 역대 어느 정권도 사실 권력 주변에서 그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인물이나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뭐 특별 감찰관이 됐든 뭐든 물론 이제 특별 감찰관은 이런 그 외부의 인사에 대한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런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세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라는 경고를 세게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돼서 괜히 대통령 백 믿고 말이죠.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역차별 받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실 또 그 안에 이제 뭐 공직기강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일벌백계의 그런 강력한 경고, 그걸 이제 시스템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권력 주변에 끼어들어 가지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개입하려고 하는 세력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공정과 법치를 또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네. 일벌백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그럼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래도 사전에 좀 인지를 해서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사 또 법사와 친하다고 하는 지인이 지금 뭐 공직자 내지는 뭐 내후년에 공천을 바라는 사람을 자꾸 만나러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그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 소문이 돌아다닌 지는 대선 직후부터 돌아다녔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건 캠프 시절부터 문제가 돼서 그 뭐 네, 캠프에 그랬었죠. 있는 네. 직함을 다 내려놓고 그랬는데 캠프에 있던 직함을 내려놓고도 계속 이분이 영업행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걸로 소문이 많이 돌아 있었고요. 네. 그래 지금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큰 일로 될 겁니다. 근데 이 건진이라는 분만 아니고 건진에 또 그 상위 법사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다루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뭐 누구 눈에도 지금 드러났고요. 네. 이 관저공사 의혹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이 대통령실이 하는 것, 특히 이 대통령 부인이 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일이 불거져 나와 있는데 정보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주국가에서 백본에 해당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액트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가 인포메이션으로 공개가 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그 엄중함,
위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조직 문화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것도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조직 문화나 관행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고쳐야 될 겁니다. 네. 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하루에 한 번씩 실언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는 강하게 정면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욕 플랫폼 만들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춰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욕 플랫폼은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뭐 SNS니 전화니 뭐 얼마나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욕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욕을 하고 더군다나 욕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고요. 그 사법 리스크 부분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검경이 수사하는 것만 해도 뭐 손 하나로도 모자랄 정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받아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난 후에 내가 당대표를 맡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근데 이건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당대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루에 서로 하나씩 나오는 것이 혹시 득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민주당은 어차피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대명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것은 검찰이나 국민의힘, 여당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내부 총질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도 그렇고 일반 당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 어대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책임 정치라든지 아니면 남 탓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긴 어려워 보여요. 그 출발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앞으로도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 내부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혁의 깃발을 들고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상당히 좀 흠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당권 주자 3인방의 이제 진검 승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제 97 그룹 세대 협공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인데 하지만 97 그룹의 또 단일화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단일화 관련해서 이 경우의 수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지금 분위기인 건지 그리고 단일화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건지 그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단일화 자체도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네. 해결책은 그 실마리는 찾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당대표 된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대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을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컷오프 때 1, 2위 차이 별로 안 났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예, 건가요? 믿지 않고 그다음에 흥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뉴스가 많아서 민주당이 사실 별로 흥행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뭐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와 덮친 격으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그 흥미를 끌만한 소재 이슈가 없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결국은 대선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이재명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국 상황은 엄청난 그 갈등, 강대강 여야 갈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됩니다. 네, 9차례의 당대표 후보 토론인데 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열렸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최대 이변 내지는 변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의 2위, 3위 단일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강훈식 단일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단 그 두 사람의 2위, 3위의 단일화는 조금 어려운 게요. 네.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최측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측근이라고 핵심은 아니지만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박 의원하고 강 의원 얘기하는 걸 보면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박용진 의원은 하겠다는 거고 강 의원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인데 강훈식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컷오프 안에 들어가서 3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당대표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충청권에 사람이 없는데 지금 충청권에 어떻게 보면은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 그렇죠. 있고. 충청권의 차기 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경선 과정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되는 쪽에다가 배팅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김 의원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신 의원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대명 깨졌다. 그리고 1, 2위 박빙이었다라고 했던 이 발언은 이 흥행을 위한 얘기였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건 비밀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실 거죠? 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표 중앙위원회 383명의 표하고 30% 여론조사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합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당내에도 한 손 조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밀 서약에 사인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383명, 중앙위원 383명이면은 당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공천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 2위, 1위는 물론 이재명 후보고 2위는 박용진 후보인데 1, 2위가 차이가 어대명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라는 얘기니까 박빙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상호 위원장의 표현인데 하여튼 인상적인 어대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 차이가 났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3위가 있고 떨어진 4위가 있는데 3, 4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한테는 좀 비보죠. 겨우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위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3위, 4위 차이가 그러니까 383명의 오래된 당원들이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걸 2, 3위 간에 그러면은 2위 박용진 후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2위가 선전을 한 거고 3위하고는 2, 3위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3, 4위 그룹은 조금 격차가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단일화에 자신감이 있고 강훈식 의원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지금 셈법에서 경선을 해서 수가 있고. 경선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얼굴 알리고 존재감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이런 황금의 기회인데 단일화를 할 리가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면 하겠죠. 가령 이재명과의 단일화 한번 해볼까? 이게 이름을 날리는 기회면 하겠죠. 네. 근데 박용진과의 단일화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의 이 발언이 마냥 흥행을 위한 이 과정은 아니었던 거네요. 진실을 일부 담는 거죠. 오상호 위원장도 완전히 날탕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런 그 컷오프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박용진 의원한테 계속 유리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건 원래 1등을 정말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명분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명분도 별로 안 보이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하는데, 근데 그 차이를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한 명분도 없고 뭐 이렇게 흥행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한다고 한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비대위 체제 전환기의 여건과 또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출발해 한낮엔 서울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